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만만해 보이는 걸까요? 왜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점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똑같이 조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하는 걸까요? 저는 28년 동안 노년 심리와 인간관계를 연구해온 상담가 이준호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숙하고 순해 보여도 절대 쉽게 보이지 않는 분들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7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평생 착하고 순한 것으로 유명했던 김순례 70세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순례님은 가족들 사이에서 늘 웃는 얼굴로 모든 부탁을 들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혼자 하시고 손주 돌보는 것도 당연하게 맡으시고 가족 모임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저 웃기만 하셨죠. 그런데 어느 추석 명절날 큰딸네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사위분이 반찬이 짜다며 툭툭 말을 던지더랍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불평을 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맞장구를 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웃기만 했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쉬운 사람이 됐나 하는 생각에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순례님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바로 웃지 말고 잠깐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3초만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나 뵀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또 사위분이 불평을 하려는데 이번엔 웃지 않고 눈을 똑바로 보며 가만히 계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위분이 말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농담이라고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그 후로 가족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됐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리숙해 보여도 속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진 7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눈빛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눈빛만은 또렷하고 집중력이 있습니다. 말할 때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힘이 있죠. 한국노년심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화 중 눈 맞춤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줄어들고 상대방 눈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보다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박철수 67세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철수님은 평소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너무 쉽게 본다는 거였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고 그분 의견은 묻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죠. 어느 날 한 이웃이 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눈을 내리깔고 알겠다고 대답하려다가 문득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 이웃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오늘은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당황하면서 아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라며 바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그 후로 박철수님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는 연습을 하셨고 몇 주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함부로 부탁하지 않고 먼저 안부를 물으며 조심스럽게 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눈빛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눈을 보면서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그 다음은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3초 이상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눈을 너무 뚫어지게 보거나 노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드럽지만 또렷한 눈빛,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잘 보시는 편인가요? 두 번째 특징은 대답을 천천히 한다는 점입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과 실제로 어리숙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바로바로 대답합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네 하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속이 똑똑한 사람은 다릅니다. 질문을 듣고 잠깐 생각한 후에 대답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즉각 반응하는 사람보다 2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한 후 대답하는 사람이 더 신뢰감 있고 신중한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정미경 73세님은 평생 빠르게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생각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많이 떠안게 됐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봉사 모임에서 또 큰 행사 준비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네 하고 받았을 텐데 그날은 제 조언이 떠올라서 잠깐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탁했던 분이 급하게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정미경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건강 상태로는 큰 행사 준비가 부담스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정중하게 이번에는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작은 역할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상대방도 흔쾌히 이해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정미경님은 모든 부탁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함부로 부탁하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부탁할 때도 훨씬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말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누군가 부탁하거나 질문하면 바로 입을 열지 마세요. 대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3초에서 5초가 흐릅니다. 둘째,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같은 문장을 입에 붙이세요. 이 문장들은 거절이 아닙니다. 단지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죠. 셋째, 급하게 대답했다가 후회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이 앞으로 천천히 대답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끌면 오히려 답답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시간은 3초에서 10초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대답을 빨리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 특징은 웃어도 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해 보이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할 때만 웃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국인간관계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항상 웃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은 감정이 분명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최동진 69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동진님은 평생 웃는 얼굴로 사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려고 애쓰셨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주민이 항의를 했는데 그 주민이 말투가 굉장히 거칠고 무례했답니다. 최동진님은 당황해서 그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이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웃을 일이냐며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날 최동진님은 억울하고 창피해서 며칠 동안 밖에 나가기도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은 무기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줄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요. 최동진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최동진님은 상황에 따라 표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불편한 말을 들으면 웃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기분이 좀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셨죠. 처음엔 어색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또 다른 주민이 주차 문제로 짜증 섞인 말투로 따지듯 말했을 때 이번엔 웃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불편하신 건 이해하지만 저도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이 당황하며 말투를 바꾸고 정중하게 다시 이야기하더랍니다. 최동진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웃음을 아껴 쓰는 게 무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요. 이제 아파트에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웃음의 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불편한 상황에서는 일부러라도 웃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신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둘째,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불쾌한 말을 하면 미소를 거두고 잠깐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저는 지금 불편합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진짜 기쁘고 감사할 때만 환하게 웃으세요. 그래야 그 웃음이 가치가 있고 상대방도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표정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지만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억지로 웃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특징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어리숙한 척하지만 속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질문을 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똑똑한 행동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건 나는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제대로 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함부로 결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국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인식되면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정혜 71세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정희님은 평생 조용하고 순한 성격으로 사셨습니다. 모임에서 무슨 결정을 해도 그냥 따라가고 질문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그분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겼다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 친목 모임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분이 여행사를 정하고 비용을 걷자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포함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정희님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해드린 조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행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식사는 포함인가요?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같은 질문들을 차근차근 여쭤보셨죠. 처음엔 모임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분이 갑자기 질문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이정희 님이 질문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아 맞다 그것도 궁금한데 하면서 함께 질문하기 시작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여행사 담당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됐고 알고 보니 처음 제시한 비용보다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덕분에 모임에서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여행사로 변경했고 모두들 이정희님께 고맙다고 인사하셨답니다. 그 후로 모임에서 이정희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이정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먼저 여쭤본다고 합니다. 질문 몇 개로 만만한 사람에서 신중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이해가 안 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바보 같아 보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더 곤란합니다. 둘째, 질문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가 아니라 일정이 며칠인가요? 비용에 뭐가 포함되나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셋째, 상대방 답변을 들은 후에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 한 번 물어보고 끝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궁금한 게 있을 때 질문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을 겉으로 다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쉬워 보이는 사람들은 화나면 바로 얼굴에 나타나고 기쁘면 티가 나고 속상하면 금방 눈물을 보입니다. 감정이 솔직한 건 좋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그 감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속이 똑똑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말하고 속으로는 기쁘지만 너무 티내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겁니다. 한국감정심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영숙 74세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영숙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기쁘면 크게 웃고 화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속상하면 눈물이 나는 스타일이셨죠. 문제는 가족들이 그걸 알고 있다 보니 어떻게든 그분 감정을 자극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작은아들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 섞인 이야기를 하면 한영숙님은 마음이 약해져서 매번 돈을 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쓸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한영숙님께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어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연습이죠.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평생 감정대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힘들다고 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이 또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으로는 안쓰럽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예전처럼 바로 지갑을 열지 않고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렵다. 이번엔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물론 처음엔 아들이 계속 조르고 더 눈물을 보였지만 한영숙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았고 그 후로는 함부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한영숙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정을 보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한 태도가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크게 3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둘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슬퍼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셋째,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느꼈던 감정을 글로 쓰면서 정리하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되 표현은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감정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6번째 특징은 자기 원칙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쉬워 보이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분위기에 따라 의견을 바꾸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킵니다. 이게 고집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사람들은 원칙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고 함부로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간관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명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요구를 거절할 때 죄책감을 덜 느끼고 오히려 상대방도 그 거절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송기태 76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기태님은 평생 원칙 없이 사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못하고 가볍게 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들 모임에서 약속 시간을 정할 때마다 의견이 오락가락했고 결국 친구들이 송기태 씨 의견은 안 물어봐도 된다는 식으로 무시하게 됐답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속상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송기태님께 단 3가지만 원칙으로 정해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약속 잡지 않기. 둘째, 건강에 해로운 술자리는 참석하지 않기. 셋째, 돈 빌려주지 않기. 이 3가지만 지키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저녁 늦게 술자리를 제안하면 예전처럼 네 하고 싶었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8시 이후에는 약속을 안 잡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친구들이 왜 그러냐며 타박하기도 했지만 송기태님이 계속 일관되게 거절하자 점점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몇 달 후에는 친구들이 먼저 송기태 씨는 저녁 늦게는 안 되니까 점심이나 오후로 잡자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망설이다가 빌려줬을 텐데 이번엔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나는 돈 거래는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친구가 좀 서운해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고 오히려 그 후로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송기태님은 원칙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됐고 본인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원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많은 원칙을 만들지 마세요. 처음엔 3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원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저녁 8시 이후 약속 안 잡기처럼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원칙을 지킬 때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내 원칙이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원칙이 너무 경직되면 안 됩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챕터 4 중심을 잡는 법. 7번째 특징은 타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쉬워 보이는 사람들은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좋다고 하면 기분 좋아하고 나쁘다고 하면 우울해하고 비교당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속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타인의 평가를 듣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부정적 평가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정신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강은혜 68세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은혜님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못 이루셨고 비교당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늘 비교를 당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누구네 딸은 의사와 결혼했는데 너희 집은 어떠냐는 식이었죠. 그럴 때마다 강은혜님은 주눅 들어서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 동안 우울해하셨답니다. 어느 명절 후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평가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강은혜님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3번씩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민망하고 이상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 때 또 친척이 비교하는 말을 했을 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은혜님이 담담하게 웃으며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한마디에 친척이 더 이상 비교하는 말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다고 합니다. 강은혜님은 그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남의 평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으며 넘기고 집에 돌아와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기 긍정 문장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자기 중심이 생깁니다. 둘째,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들으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라고 속으로 말하세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셋째, 자기 장점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적어두고 가끔 읽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타인 평가를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건설적인 조언은 귀담아 듣되 악의적이거나 비교하는 평가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편인가요? 이제 이 7가지 특징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은 눈빛 연습에만 집중하세요. 거울 보기와 상대방 눈 보기를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대답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추가하세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라는 문장을 입에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웃음의 선긋기를 연습하고 그 다음은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봤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말했다. 억지로 웃지 않고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같은 작은 성공들을 메모해 두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 동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하기 어려우면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에게 내가 지금 이런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부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면 더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잘했다가 내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7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쉬운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해 보여도 속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던 건 착하게 살려면 모든 걸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기를 존중할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단 하나는 이겁니다. 누군가 부탁하거나 질문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눈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2가지만 해도 한 달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평생 쉬운 사람으로 살면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필요한 단호한 거절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